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각 기관이 중국의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4대 금융주주의 실적이 일제히 약화되며 총 순수익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직시연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가입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8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금융권을 또다시 위기로 내몰고 있는 리보 스캔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 준비하고 있고요. 초대석 시간도 준비되었습니다. 천재공학도에서 교수로 다시 벤처기업의 CEO로 변신을 거듭한 분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스텍의 장희 대표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그 전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장 후반에 낙폭을 많이 줄여나갔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악재가 됐는데요. 노동부는 작년 4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감소했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3만 6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3% 하락한 13,944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11% 하락했습니다. 3,16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0.18% 하락하면서 1,50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만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독일의 12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을 상회한 것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가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통화정책회의 결정이 유럽 증시를 혼조세로 몰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06% 하락한 6,22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CAC 지수 1.1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60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3% 오르면서 7,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하락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어제 3%가 넘는 급등세에 대한 부담감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대 카메라 제조업체인 니콘은 19% 급락했고요. 캐논 역시 3%가량 밀렸습니다. 중국 증시도 최근 계속 이어온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부동산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전일 증시를 이끌었던 금융주도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93% 하락하면서 13,35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66% 하락했습니다. 2,41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34% 하락하면서 23,17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0.2원 올랐습니다. 1,088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현진입니다. 뉴욕 증시는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지표 악화에 우려감이 팽배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2.0%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4% 하락도 하회했습니다. 또 지난 2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5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주 급등세를 보였던 청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 총재의 유럽 경제 회복세에 대한 발언도 크게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가 올 초까지는 취약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고 7개월 연속 동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EU 정상회담에서 예산안 합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 우려로 확산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 모멘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는 286.2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이내 약세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으로 지수가 이끌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유로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하반기 이후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관측과 일치한 것입니다. ECB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연율 환산으로 2% 하락해 2011년 1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분기 3.2% 상승했던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4% 하락을 전망했던 시장 예상치도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원 사찰,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이마트를 고발했습니다. 노동청 측은 이마트가 증거 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그룹 윤리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에 판매 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62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 부회장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나온 것입니다. 정 부회장은 정유경 부사장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도 회부된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승현 한화회장과 최태원 SK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이어서 재계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개혁에 관한 의회와의 빅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수련회 모임에 참석해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렵게 살려낸 경기 회복을 위협한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외의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매번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빅딜을 한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각 기관이 중국의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 등은 최근 중국에서 회사명을 바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입금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금융제재를 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KT&G 계열사가 특정 광고 대행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확인 결과 능력 미달인 신생 광고회사를 위해 3자 계약까지 동원해 홍보를 담당케 하고 있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영진 KT&G 사장이 특정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KT&G는 일감 몰아주기는 허위 사실이며 계약 금액도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 광고 대행사는 중소규모 광고에 고급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 같았다며 기존 화장품 회사와 정보 교류가 있어 유출을 막고자 한 점도 S사의 선정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엠머니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회사 측의 해명은 의혹투성입니다. KT&G의 계열사 KGC 라이프엔진과 2011년 4월 계약을 맺은 S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 등록이 안 돼 TV 광고가 불가능하자 1년 뒤인 2012년 3월 3자 계약을 이용해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을 고려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유명 샴푸 제조사 등이 고객으로 있는 광고 대행사와 3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G는 또 S사에 지불한 금액이 10억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3자 계약을 통해 TV 광고 52억 원, 광고 마케팅 계약 27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이 S사에 맡겨졌습니다. 광고주가 홍보와 광고 대행사를 별도로 선정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KT&G 계열사는 코바코에 등록도 안 된 신생 홍보 대행사에 광고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홍보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아닌 홍보 대행사에다가 광고 물량을 80억을 주는 게 조금 드문 케이스이긴 하고요. 신생에서 직사하는 것도 이상하고. KT&G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광고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지주의 지난해 총 순이익은 7조 4,431억 원으로 2011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즉시연금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 가입액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법이 즉시연금에 2억 원 이하 가입액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바뀌면서 자산가들이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종료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지 모르겠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1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지방 세수 부족을 고려해 연장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 실시가 확정적이어서 부동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좀 거래가 멈췄다가 지금 6개월 연장한다는 그런 게 나오니까 지금 거래가 지금 조금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연장 기간이 짧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짧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또 이제 종료가 되면 거래가 다시 급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 뒤따라야 될 필요성은 있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휴대폰과 대화면 등의 장점으로 태블릿 PC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실생활에 스며들어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들마다의 손에는 책과 볼펜이 아닌 태블릿 PC가 쥐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은 확대해 자세히 보기도 하고 필기구를 통해 직접 쓰는가 하면 지우기까지가 자유롭습니다. 종이를 프린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무리 강의 노트를 늦게 올리셔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종이 프린트 비용이 일단 안 나오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진료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구두로만 설명했던 치료 과정이 그래픽이나 영상을 통해 환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유무선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태블릿 PC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700만 명에서 12월에는 72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과 갤럭시 노트의 다양한 태블릿 PC 제품군을 내놓고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결합된 신개념의 PC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이제는 태블릿 PC가 영화나 음악 등의 감상 도구를 넘어 교육과 의료,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영국의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RBS가 런던 은행 금리인 리보 조작으로 6억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은 이날 리보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RBS에 6억 1,200만 달러의 금액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RBS 역시 이날 양국 금융당국에 이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RBS가 잘못된 리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리 옵션 시장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RBS뿐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스위스의 UBS는 리보 조작과 관련해 1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미국 사법당국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제소로 무디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근 손실을 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 사법당국의 S&P 제소 이후 주가가 19% 떨어졌는데 이에 워렌 버핏도 3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2010년 주택시장 붕괴 예측을 무디스만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도 이번 소송 파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인과 외국인이 은행에서 중국 위안화로 예금하거나 혹은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만 내에서 위안화가 부분적으로 교역 화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중국 인민은행과 대만 중앙은행이 양국 간 화폐 결제 협의를 체결한 이후 5개월 만에 단행됐습니다. 위안화는 그동안 대만 내에서 비교역 화폐였는데요. 그러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대만 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대만으로 유통되는 위안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륙 기업과 거래하는 대만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집중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은 토르스증권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예보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KRNC가 보유한 한전 주식 871만 주가 다음 주에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소문인데요. 그 덕분에 최근에 한전이 상당히 주가 강세 보였었는데 다소간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고요. 역시 전기 요금 인상 부분이죠. 1월 14일부터 4%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 이제 전기요금 부분은 추후에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한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추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 연말까지 이렇게 얘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민들이나 혹은 뭐 철강협회 측에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신정부가 이제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설비의 비중 증가가 핵심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전력에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SMP 상한제도, 개통 한겨울 가격 상한제도라고 하는데요.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이제 발전시킬 때의 그 상한 가격을 정해두고 상한 가격 이내에서 전력 구입을 하겠다. 대개 이제 전력난이 있을 때는 한국전력에서 이제 전력 구입을 하게 될 때 가격에 상한제도가 없으면은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소규모 민간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향후에 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구입 전력비 절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SK가 주가가 SMP 상한제도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부분도 이런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 또 원화 강세라는 어떤 외부 환경이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보 물량 출회설 때문에 하락을 하는 바람에 31,800원 종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왔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라든지 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연료비 연동제 부분 이런 것들이 착실히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신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 자체도 한국전력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요금 인상은 물론 불확실한 부분입니다만은 역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5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37,000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설 연휴에는 지방 내려가시는지요? 일단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한국전력 같이 한번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장이 돈맥경화에 빠졌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에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촉발한 리보 스캔들입니다. 이 내용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경 기자와 리보 스캔들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자, 얼마 전 영국에서 이제 리보 금리 조작 파문이 있었는데 금융기관들의 금리 조작 의혹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리보 금리가 무엇이고 또 리보 스캔들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주요국, 특히 주요 금융기관, 금융 거점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리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 좀 퍼지는 상태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있었던 리보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보라는 거는 런던 은행 간 금리를 뜻하는데요. 런던에서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합니다. 영국 은행연합회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간 차익 금리 정보를 수집해서 매일 전 세계 10개의 통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보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요. 리보를 근거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규모는 350조 달러, 우리 돈 338경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 정도 되는 거 감안하면 한 1000배 이상 규모입니다. 일단 은행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차입 규모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일단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리보 스캔들은 일단 리보 금리를 유럽 주요 은행들이 담합하고 조작해서 수익을 보존했다는 것이 의혹의 중심이 있습니다. 일단 또 허위로 기재된 리보 금리 자료를 시장에 제공해서 금리 옵션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같은 혐의로 이제 UBS나 RBS 같은 대형 유럽 은행들이 거액의 벌금을 받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리보 스캔들은 독일에도 번졌는데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 리보 조작 연루 혐의로 거래자 5명을 정직시켰고요. 독일 금융당국도 유리보 조작까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시아권에서도 은행 간 거래 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인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일본의 한 유명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이달에 책을 하나 내는데요. 이 책에 이제 리뷰에서 나온 게 이제 일본의 리보 격인 티보를 미쓰비시 도쿄 UFJ 같은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인데 대형은행들이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일본 은행권이 2008년부터 모기 시장에서 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티보를 높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이 트레이더는 책에서 엔화로 돈을 빌릴 때 기준되는 티보와 엔화 표시 리보는 이론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2009년 이래로 티보가 엔리보보다 좀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티보와 엔리보의 격차를 좀 살펴보면요. 3개월물의 경우에 프리미엄이 0.13%, 2011년 이후부터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트레이더의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NDF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말레이시아 링기트와 같은 통화를 NDF 결제할 때 환율 사전 모의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트레이더들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통화에서 가장 큰 요괴 시장인데요. 싱가포르 당국도 NDF 시장 조작 혐의를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더들은 대거 회사를 떠난 상태고 거래량도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일단 싱가포르의 NDF 시장 사실 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작년에 금리 담합 의혹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별말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씀하셨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에 은행의 CD 금리 담합 조사를 본격화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CD 금리가 3.54%로 묶여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일단 CD는 은행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CD가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높은 대출 금리, 높은 예대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CD 금리를 증권사와 손잡고 담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CD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자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CD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단 자체 조달이 어려운 일부 외국계 SC 같은 외국계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CD 발행이 사실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이전에 CD를 발행했던 수준의 금리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공정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사를 답보 상태인데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싱가포르 또 영국 이슈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사도 앞으로 전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와 함께 리보 조작 파문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자주 뵙네요. 그래서 어제도 뵙고 또.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리보 금리 스캔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또 한 차례 금융권 신뢰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본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은 다른 곳 달리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에 런던의 리버 파문으로 다시 한번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리보 스캔들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신문에 그 보도된 바만 가지고는 사실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이게 지금 그 런던 그 당국이 그 리버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한 지가 2009년도예요. 예. 사실 이걸 지난 4년 동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22,000건이 넘는 자료를 조사해서 바클레이에서 문제를 적발한 거예요. 이 적발이 쉽지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22,000건이 넘는 자료를 4년간 조사한 끝에 오늘 아침에 그 얘기한 대로 6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그 리버 금리를 10개 통화돼서 이제 금리를 거래 내용을 거래를 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제 각 20개 은행이 오팔 금리를 제시해서 그걸 런던에 있는 영국 그 은행 연합회에서 가중 평균해서 금리를 내거든요. 리버 금리를 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10개 통화가 다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 어떤 은행들은 5개 통화 금리만 제시하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바클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UBS는 10개 통화 금리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그날 거래가 안 되는 금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래가 안 되는 통화에 대한 금리는. 그럼 그거는 이제 다른 은행들의 금리 같은 걸 좀 비교해 봐가지고 너무 또 특이하게 내면 안 되니까 대해서 금리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담합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도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다 거래한 금리가 있는데 그보다 높게 제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거래에서 특히 금융 옵션 거래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전 두 번째 문제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조작한 거죠.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고. 그거는 그런 문제예요. 그 금융시장이 예컨대 10개 통화 중에서 거래가 안 되는 통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담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자은행에서도 금리나 아니면은 그 과거에 자기들이 금리나 타은행 걸 비교해서 적절한 금리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보도된 바만 가지고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거래한 금리보다 높게 제시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런 금리 조작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 거래가 되지 않는 통화에 대한 금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은 그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바클레이 은행에 대해서 영국 당국이 4년간 조사한 이유가 22,000건이 넘는 자료를 조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또 금리 조작 의혹이 좀 드러났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얘기가 조사를 했는데 일본의 조사당국은 조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그 일본의 이제 트레이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서를 발견했는데 저서에서는 조작이 있었다. 좀 높게 제시했다. 해서 이익을 벌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국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다음에 그 트레이드가 예를 들면 책을 좀 많이 팔리기 위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러나 이 트레이드가 얘기한 대로 거래 금리보다도 높게 제시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그건 일본도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세 개 은행이 벌금을 추징당하게 됐는데 사실 뭐 그 은행들로서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뭐 벌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이제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이제 NDF 시장 얘기도 나왔는데요. NDF도 그래요. 제가 NDF 시장 조사해 보니까 오늘 나온 게 전부 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싱가포르. NDF 시장이 어떤 시장을? NDF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각 나라 통화들이 다 있지만 그 통화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화도 있고 안 되는 통화가 있죠. 그렇죠. 거래가 되는 통화를 우리가 또 보통 이제 교환성이 있다고 그래서 교환성 통화라고 그러고 거래가 안 되는 통화를 비교환성 통화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원화 같은 것은 거래가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환성 통화를 줘요. 근데 이 거래가 안 되는 통화의 환율을 가지고 한마디로 미래 환율을 예상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차액을 먹는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지만 만약에 3개월 뒤에 원화 환율이 얼마 되겠다. 혹은 저쪽은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뭐랄까 그런 상품 파생 상품 시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 차액 결제 선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액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통화를 가지고 그 통화의 환율 변동을 가지고 이제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선물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게 많이 되는 데가 그런 외환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고 국제금융시장이 발달된 뉴욕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주로 그 NDF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지금까지 전혀 이슈가 안 됐다가 이슈가 됐던 게 뉴욕의 NDF 시장의 원화 환율이 뉴욕 시장 끝나면 바로 한국이 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원화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나 하나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왜 자본 유출이 심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뉴욕 NDF 시장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돈 먹기 위해서 환율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개장되는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에 영향에 그 외환시장의 그 시작 환율로 영향을 미쳐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그걸 한번 분석해 봤는데 거의 뭐 99%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NDF 시장이 큰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문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이것도 이제 보니까 문제됐던 게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링기트라든지 베트남 동화 같은 거의 싱가포르 시장에서 별로 거래가 없는 계약이 별로 없는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아니고 계약이죠. 계약이 없는 통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날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환율을 제시했어야 될 경우에 여기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환율을 제시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당국이 이건 담합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고 원화에 관한 NDF 시장은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선물하는 환율을 3개월 뒤에 근데 뭐 1,100원 간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 현물 환율이 1,150원 되면 50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에 관해서는 3개월 뒤에 결제할 현물 환율을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지금 스캔들이? 스캔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다. 이게 이제 조사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래가 되는 환율을 이익을 먹기 위해서 좀 더 높게 제시했느냐. 똑같은 문제예요. 런던하고. 아니면은 거래가 안 되는 통화를 환율을 제시해야 될 의무 때문에 제시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죠. 첫 번째처럼 거래가 되는 환율을 자기들이 나중에 환율이 높아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 금융기관들이 환율을 높게 제시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조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 경우라면 이건 좀 더 심각하게 조사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에 CD 파동이 있었잖아요. CD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는 약간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런던 같은 경우는 리보 금리니까 은행들이 바로 자기들이 거래 금리예요. 은행 간 거래 금리. 은행 간 거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 높게 제시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런 문제. 그런 은행에서 자기들이 조작할 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CD 금리 같은 경우는 그 CD 금리를 제시하는 데는 증권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증권사가 그래서 그것도 은행연합회가 아니고 투자금융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날 CD 거래 일어난 거 보고 10개 증권사가 일어난 거 보고 CD 금리를 제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은행들이 그날 가상금리를 보태가지고 대출금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걸 뭐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제 판단으로는 좀 과소해서 공정거래, 야, 이거 우리도 한번 런던처럼 큰 거 아닌가 잡아보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영국은 그러니까 금리 조작을 하는 주체하고 금리 조작으로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영국은 같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또 그 거래를 하니까 그렇죠.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취할 수 있죠. 뭐 0.00, 0.01%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권사에서 CD 금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출 그걸 기초로 한 대출은 은행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사로서는 별다른 조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거의 CD가 2008년 이후에 거래가 안 돼가지고 거래가 없는 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그냥 거래가 없는, 지금도 거의 거래가 스톱돼요. 어느 정도 가면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각 그 은행들은 하루에 근데 뭐 얼마 한 100억 원 정도는 이미 강제로 CD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발행해봤자 메리트 없는데 발행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CD 시장이 완전히 고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보사 10개 정보사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아유 골치 아프고 그날 거래도 없는데 금리를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것도 그날 대충 하루에 오후 되면 그날 뭐 여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검토회에서 보고하면 검토회에서 취합하는데 여직원들이 뭐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지 이게 무슨 담합이 아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했지만 6, 7개월 난 골물에 섞여서 처음에 거창하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창하게 작년에 나오죠. 굉장히 CD 그 금리 담합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는 별 말이 그리고 뭐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 금융 소비자 연맹 뭐 무슨 민간 단체 이런 데서 뭐 소송 제기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적인 문제고 거래가 안 되는 금리를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당국 그러나 이제 정부 당국은 한 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워낙 떨어지고 또 심지어 CD 시장 자체가 이미 고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코픽스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대체 금리를 제시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코픽스를 제시하고 보니까 이게 CD 금리보다 약 0.01%포인트 정도 높아요. 금리 더 낮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런던의 리보 사태가 터지자마자 한국도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좀 너무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너무 과속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 그게 아니니까 지금 주춤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적인 금리 조작이 아니라 물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의도적인 금리 조작이 아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금리의 조작, 뭐 조작이라고 표현을 시스템에 의하면 또 조작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선생님 뭐라고 해야 저도 그 시스템을 어떻게 좀 개선을 저도 해야 아침에 되겠습니까? 해놓다 이 적합한 용어를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CD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CD 시장의 활성화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CD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CD는 예금을 하고 그 예금한 것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은행 수신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금리도 높게 받고 정기예금처럼 그다음에 또 금방 유동성도 돈이 필요하면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두 개를 충족시켜주는 게 양도성 예금정서 CD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금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데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빈사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 활성화가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아까 코픽스에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더 좀 높아요. 코픽스도 별로 그렇게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게 무슨 그러고 또 막 여론이 막 그래 나오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막 이래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 조사 아직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조사 결과 담합이라든지 조작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받고 영국처럼 처벌받고 벌금도 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와 함께 리보 금리 조작 파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출근 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3천만 사용자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다양한 액세서리가 출시되고 있죠. 오늘 모실 CEO 또한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세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세스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이너스텍의 장희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CES에서 뭐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었는지요? 사실 그 CES에는 해마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기존 제품이 있더라도 예. 그 카테고리를 여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와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 스마트폰 콘텐츠 공유기입니다. 예. 그 스마트폰 콘텐츠 공유기는 아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기인가요? 저희 같은 제품은 없는 예.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사진, 음악, 뭐 그 동영상 이런 컨텐츠들을 TV나 오디오 혹은 노트북의 큰 화면이나 큰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엔스크린 개념인가요? 예. 그래서 그 요즘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고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다 찍고 이메일도 확인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이름도 스마트폰의 단짝이라고 해서 짝이라고 지었습니다. 짝이요? 영문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JAK라고 영문으로는 JAK. 해외에선 잭이라는 이름으로 잭. 출품했고요. 국내에선 짝이라고. 짝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셨는지요? 원래 저희 주력 사업은 그 핸드폰을 차 안에서 편리하게 쓰게 해주는 그 핸즈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폰으로 이제 음악도 듣고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 다 즐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찾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제 갖춘 그런 제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이렇게 가벼운 제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차 안에 그 카오디오에 있는 그 USB 포트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도 개발하지 않는 정말 그 시장에 없는 제품을 처음 만드는 거였거든요. 지금 특허는 가지고 계시고요. 국내 특허, 국제 특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앞으로 소개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그 차 안에 있는 스크린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죠?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맞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많군요. 유사한 기술이 많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가볍고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면서 여러 제품을 하나 가져 나오셨으면 좀 봤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기술로 만드는 제품은 많지만 차별성은 작고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다. 그리고 여러 기기에서 차뿐만 아니라 TV, 오디오, 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 국내에서 시장은 만들어져 있는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1월 달에 처음 출시해서 이제 막 이번 1월 달에요. 영업이 시작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북미, 일본, 유럽, 동남아 각국과 수출 상담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너스텍이라고 하면 또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핸드프리와 뭐 조명, 제어 사업으로 더 유명한데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이너스텍은 사실은 그 삼성전자의 우수 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 업무를 쭉 하면서 무선 통신 기술을 저희가 계속 축적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희 제품을 시도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조명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즈프리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이게 시작하면서는 무선 통신 기술만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서 지금은 그 가로등, 보안등 분야 국내 1위 업체 또 북미에서는 핸즈프리 쪽은 그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작가들이 정리해준 기록을 보니까 학창 시절 때 대표님께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4년 내내 전과목 A+를 받은 전설적인 천재라고 하는데 요걸 보고 대표님 얼굴 보니까 A자가 계속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진짜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학점은 좋으셨고요. 예,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석사 1년, 박사 3년을 했었는데요. 석사 1년은 올 A+가 맞고요. 박사 기간 중에는 사실은 B가 없었다. 대학은 국내에서 다니셨고요. 그러셨군요. 그랬고. 좀 그러니까 작가가 과장해서 얘기를 써놨네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유학 갈 때만 해도 박사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는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유학을 가셔서 석박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에 뛰어든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요때 그 벤처 열풍이 한참 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술이라도 있으면 누구나 창업을 했으면 하는 꿈을 꾸던 때입니다. 그렇죠. 성공 신화도 많았고요. 저도 한참 바람이 들어 있었고 그때 마침 그 미시간 대학에서 그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와서 같이 창업을 하자라고 해서 저도 그냥 흔쾌히 그러자 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창업을 미국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국내에서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나사에 근무했던 친구고요. 저는 미네소타 슈퍼컴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을 모아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기술력으로 보면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 내놔도 사실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보지 않고 단순히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어떤 제품으로? 그때는 웹 가속기라는 제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사용 속도를 이렇게 높이는 서버의 그 속도를 그 빠르게 해주는 그런 그런 제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두 교수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 기획도 몰랐고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고 했거든요. 두 분 다 교수가 되셨는데 교수가 되신 상태에서 서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벤처 창업을 하셨군요. 시작을 했죠. 했는데 사실 1년 반 고생 끝에 정말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했었는데 그리고 또 국내 유명 닷컴이나 인터넷 신문사 이런 쪽에 사실 채택은 됐지만 대량으로 팔지는 못하고 저희가 정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서버를 빠르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팔면 서버 판매 대수가 줄거든요. 그러면 서버에서 줄어든 이윤을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이윤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국내 시장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기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다음 지금은 이제 좀 시장 있게 보이세요? 기술을 가지고 요새는 있으면? 그 이후로도 한 6, 7개 제품을 개발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잘 되시겠네요. 자, 앞으로 포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그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정말 IT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카메라, MP3,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이런 제품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뭐 스마트폰에서 집안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혹은 블루투스 기반의 무선 스피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변화에 휩쓸렸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핸즈프리 시장이 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됐고 작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번 CES에서 그런 제품을 보고 C넷이나 아니면 인가젯 안드로이드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고 또 그런 매체들이 또 다시 그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퍼나르고 하면서 구글의 10,000여 페이지, 15,000여 페이지가 잡혔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또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창의적인 제품을 계속 이렇게 보이면서 이 중소기업을 한번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려 보고 싶은 그런 올해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창업을 바라는 벤처 창업을 바라는 분들에게 딱 한 단어만 주시죠. 뭐가 제일 필요한지. 사실 그 한 단어
단어로 표현하기는 열정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사업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많이 춥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의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저는 설 연휴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